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올라가지고요. 주식 어려운 거 하는 것보다 배당 많이 받고, 그리고 채권 투자 많이 하고, 배당 성장 되는 거 쭉 사서 모으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현금이 꽂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한 달에 몇백씩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는 그때가 되어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을지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만약에 배당을 많이 받게 된다면 어떤 세금 또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 배당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계속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너무 어렵고 금리는 올랐으니 배당주 평생 모아서 월 300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런 배당주 모으기 전국민 캠페인 같은 느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목표가 아름답게 성공을 하려면요,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예상치대로 움직여야 되고, 배당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죠. 배당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하게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많은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 세법과 건보제도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먼저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입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금에 가입했어요. 예금에 가입해가지고 얼마의 돈을 넣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 15만 4천 원만큼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요, 이전에 예적금을 해보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15.4%라는 이자 소득세죠. 15.4%. 근데 이렇게 예금을 하다가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해가지고요, 예전에 받아본 적 없는 배당을 받아보게 되는 거죠. 배당도 똑같습니다. 100만 원의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15.4 똑같이 이번에는 배당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떼고 받습니다. 그렇게 내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세후 배당, 이게 세후 이자입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는요, 둘 다 15.4%라는 세율로 우리가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먼저 떼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걸 원천징수 된다고 표현하죠. 이자 소득세랑 배당 소득세는요, 너무 쉽습니다.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내거나 가서 신고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나 대신 미리 떼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이전에 알고 지냈던 예금이나 적금이나 저축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15.4를 온전히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가지고요, 배당 소득세를 낼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은요, 주식의 배당, 할인채의 이자, ELS 수익, ELP의 수익, 그리고 ETF로 차익 난 거, 해외 주식 들어있는 ETF로 돈 번 거, 원자재 들어있는 ETF로 돈 번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배당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주식의 매매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 단순한 환차익,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하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배당 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하고 15.4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금을 할 때랑 이제 투자를 할 때랑 15.4 내는 거는 똑같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요거 해왔잖아요. 예적금 계속 해왔고 저축보험도 해왔고 이제 여기에다 투자까지 더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는요, 이름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요, 이미 해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치를 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배당주 받는 그런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꿈꾸신다면 지금 배당주 라이프를 세팅을 하신 분들은 이걸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지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종합과세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기저기 들어오는 소득들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그거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배 사근 연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예전에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2배 사근 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이걸 다 합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종합소득세율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배 사근 연기를 딱 떠올려 보면 우리는 보통 근로소득이 아주 많잖아요.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근로소득만 바라봐도 여기 있는 6.6이나 16.5, 26.4의 요 정도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종합소득을 신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은 매월 5월에 신고하기 때문이죠. 자, 2배 사근 연기 중에서요, 다른 게 크게 없고 근로소득만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신고를 대신해주고 끝내버리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의 대부분은,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은 우리도 받잖아요. 근로소득 말고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연말정산으로 끝나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자와 배당은요,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 배웠던 15.4%를 내면서 과세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지만 그거 이자와 배당 합한 게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5.4% 낸 걸로 그냥 끝냈고 나는 그냥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연말정산만 하면 신경 쓸 게 더 없었다 라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 금융소득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은행에서 하는 예적금,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면서 받는 배당소득, 그거 합한 게요, 0원에서 쭉 올라가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 여기 있는 모든 금융소득은요, 그냥 곱하기 15.4 한 만큼 떼고 준다 했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따로 신고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자와 배당으로 받았던 게 2천만 원을 넘는다면 2천을 훌쩍 넘어서 3천까지 막 간다. 이렇게 되면 자, 이 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만큼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2천을 안 넘는 것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15.4를 떼는 걸로 다른 거랑 합치지 않는다. 즉 종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자와 배당 받는 게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넘치는 부분은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과세 요율을 살짝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1,400을 연봉이 넘을 가능성은 높잖아요. 이렇게만 대략 봐도요, 16.5% 구간 또는 26.4% 구간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자 배당 많이 받았어도 그 넘치는 부분을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세금을 떼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높은 세부담이 생기는 거고, 이자와 배당 받는 게 2천만 원을 넘고 나서부터는 수익률 자체가 팍팍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너무 작아진다는 거죠. 또 만약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내가 만약에 억대 연봉자라면 40% 정도 되는 그런 세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자 배당 아무리 받아봤자 은행의 예금 이자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절반씩 40%가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을 넘고 나서부터는요. 자,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해당이 되게 되면 뭐 ISA 같은 거 이런 거 개설 자체도 안 돼요. 대부분의 세제 혜택 계좌들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들에게는 막 3년 동안 가입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두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이미 과표 구간이 높다면, 이미 나는 세율 구간이 높다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된다면 2천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사실상 너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금종세자가 되면 진짜 별로다. 자, 이런 결론은 우리가 바로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배당주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막 월 500씩 배당 받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피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월 500이면 연 6천이잖아요. 연 6천이면 벌써 이게 훌쩍 넘죠. 금종세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2천은 너무 작은데 2천 뭐 12개월 나눠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내가 꿈꾸는 그런 배당주 라이프는 이 금종세자가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무조건 안 좋을까?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자와 배당으로요 연 8천만 원씩 받도록 세팅을 했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쯤 2천만 원이 있고, 자, 8천만 원입니다. 연 8천만 원이 현금으로 세팅이 되게 하려면요, 이거는 정말 큰 겁니다. 이거는 한 20억 정도 되는 돈으로, 거의 그 모든 돈으로 현금으로 세팅을 했을 때 연 8천 정도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진작에 그냥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 8천만 원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15.4%, 그러니까 원래 내던 거요,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세금이 1,23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됐다는 전제하에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리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이 연 8천입니다. 똑같아요. 15.4 했을 때 말고, 자, 2천만 원까지는 15.4를 했죠. 자, 요거는 30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게 되나요? 이 종합과세표에 있는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 부분 이 1,400만큼은 6.6이 과세가 되죠. 대략 해보면 이게 92만 4천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죠. 8천이니까 이제 한 요만큼 3,600만 원만큼은 16.5%만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보면 594만 원입니다. 자, 이걸 넘어서는 1,000만 원만큼은 이제 더 높아진 여기 있는 26.4만큼 높아진 세금을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요거 하면요, 이게 26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8만 원, 92만 4천 원, 594만 원, 264만 원, 요거 다 합하면요, 1,2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놀라운 게 뭐예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자,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만 있다면 그렇게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면 이게 쑥쑥 금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뭐 연 8천씩 받아내면 세금으로 그냥 절반씩 뱉어내게 되지만, 다른 소득이 진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당만 받는 라이프를 세팅을 했을 때는 연 8천만 원 정도까지는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건 15.4 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금융소득으로 투자를 얘기하는 제 입장에서 금융소득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죠. 채권 이자랑, 그리고 우리가 배당주들은 뭐 미흡고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런 거를 세팅했을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연 8천까지는 괜찮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냥 평생 열심히 근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진짜 많은 거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현금 흐름 세팅 같은 거 해놓고 나는 그냥 그거 받으면서 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지금부터 현금 흐름 만드는 그런 뭐 리츠, 배당주, 뭐 배당성장주, 고배당주, 채권 계속 모아가지고 복리에 복리까지 누리면서 재투자를 하면서 최대한의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4%만 뽑았을 거다 해서 지금부터 나는 무조건 현금 흐름만 모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다른 자산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성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연 8천만 원이 될 때까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세부담이 추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서운 이유는요, 금융소득 말고 다른 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에 나는 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 이런 이자 배당 받는 게 너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전략이 좀 다양한데요. 일단 금융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득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요. 자, 첫 번째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금 저축에는 우리가 연 1,800만 원씩 막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받게 될 때는 일단 이 소득은요,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이거 포함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계산할 때 연금계좌 수령하는 그 비용은 아예 포함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랑 IRP는 항상 좋은 대안일 수 있죠.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서 쭉쭉 넣어도 더 좋은 이유는 그걸 나중에 찾아 쓰게 될 텐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조차 안 됩니다. 그 다음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ISA는요, 일부는 비과세를 해주고 넘치면 분리과세를 해주잖아요. 자, 비과세를 해주는 것과 분리과세 해주는 거 둘 다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ISA에 돈을 넣어가지고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게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판단하는 2천만 원에 아예 포함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SA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는 남사람입니다. 투자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금융자산은요, 사람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부 2명이 있을 때 한 명이 이자 배당 1,500, 한 명이 이자 배당 1,500, 합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합치지 않습니다. 돈에는 가족이 없죠. 가족 수대로 이걸 세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쭉 받는 거 세부담 별로 없고,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연금 쓰거나 ISA 만들거나 아니면 가족별로 막 나누거나 이런 절세 전략을 따로 수립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 활용한다면 사실 배당 많이 받는 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담은 아주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건보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배당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 나온다. 자, 폭탄까지는 아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라고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배당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이 친구가 또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폭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건보공단 사이트 들어가지고 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앞에 보았던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2천만 원이 훌쩍 넘도록 6천만 원, 총 연 8천만 원에 이르는 극단적인 배당 라이프를 세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 여기까지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거는요, 뭐 스타트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다른 근로를 열심히 해서 몸값을 올리든 뭐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정말 다양한 걸 해가지고 연 8천만 원 된다는 건 사실 한 20억 된다는 진짜 그런 큰 돈인 거잖아요. 그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현금 흐름으로 다 바꾼 케이스를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을 벌었던 그런 걸 다 처분한 거죠. 이제는 쉬겠다. 그런 자산 가치의 상승보다는 나 충분히 벌었으니 나 이제 진짜 쉬고 싶어. 그래서 연 8천이 나오도록 나 세팅해두고 쉴 거야. 왜냐? 4%의 룰은 대부분 역사에 통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요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이겠죠. 뭐 직장 가입자도 아닐 거고, 직장 없을 테니까. 그리고 피부양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다른 소득이 없다, 진짜 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융소득만 8천만 원이 있다면, 그리고 사는 곳은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곳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월세 3천에 3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진짜 뭐 사람 편차가 너무 크겠죠. 훨씬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저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월세라는 부분은 건강보험료의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감안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다면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자, 현실적으로 이런 거죠. 직장도 없고 진짜 그때까지 번 모든 돈을 배당 세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주였는데 건물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20억을 팔아가지고 연 8천을 세팅했을 때 지역가입자, 다른 소득 없고 8천, 3천에 300, 건보료는 얼마일까요? 그대로 입력을 해봅니다. 사업소득 등 여기에 배당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 연금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 넣었습니다. 자, 근로 따로 하는 거 없고요. 월세는 3천에 300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는 정도로 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바로 차량 가액 4천만 원짜리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건보료의 증가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4천만 원 이하로 맞춰가지고 차량을 사서 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4천 원 이하 충분히 좋은 차 정말 널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월 56만 6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부라면 2명일 때요. 둘 다 평생 모은 모든 것들을 그냥 현금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른 거 가진 거 없이 현금으로만 나오게 세팅을 했다라고 최대치로 가정을 한 거죠. 자, 최대치로 가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보다 낮다면 당연히 부담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짜 극단으로 갔을 때 얼만큼 부담이 커지는지를 보는 것이 더 편하겠죠. 자, 거의 부부 합산으로요. 1억 6천이 연으로 나오는 그런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쪽 사람에게는요, 세전 연 8천의 이자 배당을 받게 되면, 세후로는 월 564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분도 564만 원을 받게 되고, 자, 둘 중에 한 명은 월세를 내야죠. 월세 300만 원을 내고, 그러면 건보료는 56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208만 원이 되겠죠. 한 명은 월 564만 원이라는 배당을 세팅을 했지만, 이것저것 내고, 208만 원밖에 안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월세는 안 내지만 건보료는 53만 원을 내게 되고 511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둘이 합하게 되면 약 719만 원만큼의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맞나요, 작나요? 어떤가요? 대략 월 1,100 정도 나오도록 배당을 모으고 세팅을 했는데 이것저것 내고 월세 정말 좋은 집에, 이거 정말 좋은 집인 거죠. 3,300이면 거기에 살면서 7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어떠신가요?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가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요. 이 월세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건보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세 300이라는 것이 정말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둘이서 현금 흐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작은 데서 살 거야. 그러면 월세를 막 정말 많이 낮출 수 있겠죠. 월세를 뭐 5, 60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작은 데 살면서 현금 흐름으로 이제 현금의 그 힘으로 살고 싶어. 그럼 낮추게 되더라도 건보료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정말 커질 수 있게 될 거고요. 즉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는요. 건보료는요. 요 정도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줄이는 것, 그것도 건보료를 줄이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것저것 좀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현금 흐름 세팅을 8천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소득들이 좀 있는 경우 얼마나 올라갈까요? 자, 지역가입자이고요. 사업소득 3천만 원 더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금융소득은 8천을 세팅을 했고 월세는 3천에 300에 살고 있고 심지어 외제차 8천만 원짜리 럭셔리한 일로 라이프를 즐긴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배당 8천에 사업소득 3천을 더해가지고요. 1억 1천만 원 입력해주고 연금 1천만 원 그리고 3천에 300 외제차 입력을 해줬더니 8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부부가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 8천 배당 세팅을 했고 그러면 세후 월 564만 원 받게 되는데 월세 300 내고 건보료 81만 원을 내고 나면 183만 원이 남게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세후로 월 564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는 안 내게 되고 그러면 건보료는 53만 원을 내면 511만 원입니다. 합치게 되면 69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비싼 고가의 외제차도 가지고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거의 월 1,200만 원 정도의 배당주 세팅을 했는데 그걸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은 건보료보다는 여전히 월세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월세를 많이 줄이게 되면 그리고 차를 좀 낮추게 되면 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 줄이는 만큼 그대로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거의 월 1,200, 진짜 흔히 얘기하는 월 1,000 그런 현금 흐름을 세팅을 했는데요. 월세 300이 좀 컸고 그게 아니라면 건보료만으로 내는 거는 합하면 한 130만 원 정도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내려본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바쳐가지고요. 배당을 정말 많이 받는 그 삶을 세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번,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당을 많이 받아도 됩니다. 세부담은 크지 않을 거고요. 건보료를 어느 정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배당 많이 받는 그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2번, 건보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건보료를 줄이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연금 계좌와 ISA 둘 다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건보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연금 계좌가 훨씬 우월합니다. ISA는 대부분은 분리과세 되는 거잖아요. 분리과세 많이 되는 부분은 건보료를 줄이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세부담보다는 건보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정말 넉넉히 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집과 차량을 포기하고 현금 흐름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요. 건보료를 늘리는 요인 중에 집과 차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걸 좀 양보해가지고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배당금 중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그때 라이프에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위해서 집은 크기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 나가는 월세나 뭐 모기지 이런 거를 줄이고 차량도 당연히 4천만 원 언더로 맞춰가지고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즈음 되면 4천만 원 이하인 차 충분할 겁니다. 이게 시차 가격 기준이 아니라요. 감가 적용된 가격 기준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랜저 같은 건 뭐 한 1, 2년만 지나면 4천만 원 밑으로 충분히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것도 뭐 한 3, 4년 지나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4천만 원 안 넘어도 충분히 좋은 차 많으니까 여기서 무리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집도 현금 흐름을 받으면서 좀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집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는요. 외곽에는 좀 더 싼 집들이 많아질 겁니다. 도심은 여전히 비싸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집에 나가는 월세나 모기지나 이런 비용을 줄인다면 건보료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과 차량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현금 흐름을 훨씬 많이 확보를 하자 이겁니다. 4번은요. 세금, 건보료 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가진 게 다 많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 배당주 모으는 라이프를 했을 때 그때의 끝은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별로 많이 안 늘어났고 건보료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죠. 이런 비용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안락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목돈 만들 고민만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세금은 계속 세법이 달라질 거고 건보료도 정책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현금 흐름을 완전히 와해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모든 게 많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내 모든 거를 바쳐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배당주 세팅을 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돈 만들 고민만 하면서 계속 다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코인 투자를 하시거나 자산 배분을 하시거나 끊임없이 배당주 모으기를 하시거나 정말 다양한 투자법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걸 하든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내가 깊이 공부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가고 하는 것, 그리고 먼 훗날 그걸로 인해 큰 자산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그때 더 불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현금 흐름 만드는 걸로 한순간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그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도 그런 물가나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 않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건보료도 많이 내지만 그래도 나는 훨씬 많은 현금 흐름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